나이인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명왕성에는 활발한 지질학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들을 보았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차갑고 황량한 세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데이터 세트를 수집할 계획이었습니다. 명왕성은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제임즈 웨브 망원경의 기밀 해제된 사진은 얼음 표면 아래의 놀라운 세부 사항을 드러냈습니다. 얼어붙은 껍질 아래 그림자 속에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외계 생명체에 대한 탐구를 영원히 재구성할 이 발견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얼어붙은 마음.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명왕성의 유명한 하트 모양 빙하인 스푸트니크 평원이 숨겨진 바다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빙원이 아닙니다. 100만 평방마일 이상 뻗어있는 질소 빙하입니다. 연구자들은 얼어붙은 질소의 두꺼운 층 아래에 거대한 액체 물 저장소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왕성은 수십억 년 동안 우리의 기대를 무시해왔다는 뜻입니다. 뉴 호라이즌스 임무의 수석 연구자인 앨런 스턴은 이것이 우주의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첫 번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탐구하기 전에 명왕성의 얼음 심장 아래 있는 것은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놀라게 하는 유일한 발견은 아닐 것입니다. 명왕성의 표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활동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너무 작고 먼 세상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역동적인 현상이 존재합니다. 단단한 얼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산맥은 높이가 4마일에 달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와 맞먹습니다. 하지만 더 기괴한 점은 명왕성 표면의 일부가 얼마나 매끄러운지입니다. 예를 들어 스푸트니크 플래니티아는 수십억 년에 걸친 소행성 충돌로 인해 예상되는 분화구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대류라는 과정을 암시하는 이상한 다각형 패턴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곳은 아래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 거의 용암 램프처럼 얼음이 움직이고 휘젓는 곳입니다. 아마도 명왕성의 핵에 있는 방사성 원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어 아래 바다가 얼지 않도록 충분한 따뜻함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하트 모양의 빙하만이 아닙니다. 명왕성의 전체 방향은 아마도 스푸트니크 플라니시아 얼음의 엄청난 무게로 인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빙하를 명왕성의 가장 큰 위성 카론과 정렬시키며 이는 두 천체 사이의 매혹적인 중력춤을 암시합니다. 명왕성 표면을 가로질러 뻗어있는 균열과 단층은 내부 바다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욱 뒷받침합니다. 이는 행성의 지각이 휘어지고 액체층 위에서 움직이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명왕성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추운 세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물리학자인 브라이언 콕스는 물이 존재한다면 생명체도 먼 존재가 아닐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두꺼운 얼음층으로 절연된 바다의 액체 상태는 가혹한 우주 방사선과 극심한 표면 온도로부터 잠재적인 생명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콕스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가장 단순한 미생물조차도 획기적인 발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복잡한 생물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와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모든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명왕성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뉴 호라이존스는 비행 중에 명왕성 표면의 약 40%에 대한 상세한 이미지를 캡처한 스냅샷만을 제공했습니다. 나머지는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으며 향후 임무에서 질문을 밝혀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앨런 스턴과 그의 팀은 이미 외행성을 자세히 연구하는 후속 임무인 명왕성 궤도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는 숨겨진 바다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생명체의 잠재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왕성에 지하 바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이 작은 외소 행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체 태양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춥고 먼 곳 중 하나의 바다가 존재할 수 있다면 물과 생명을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미 목성과 토성의 위성인 유로파와 엔셀라두스 같은 다른 얼음 세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행성에도 숨겨진 바다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바다가 우주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명왕성의 얼음 표면과 숨겨진 바다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명왕성에 불타오르는 시작이 더 놀라운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명왕성을 영원히 변화시킨 뜨거운 시작입니다. 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중요한 요소이며 바다를 더 많이 발견할수록 다른 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명왕성의 잠재적 해양 덕분에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별 주변 지역인 거주 가능 구역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은 명왕성의 궤도 이전에 끝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이제는 생명체가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서 보호받아 훨씬 더 먼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명왕성의 바다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명왕성이 천천히 형성되어 수백만 년에 걸쳐 암석에 얼음이 쌓였다고 믿었습니다. 이 점진적인 과정은 명왕성을 차갑고 생명이 없는 상태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명왕성은 빠르고 격렬하게 형성되었을 수 있으며 대규모 충돌로 인해 액체 바다가 생성될 만큼 충분한 열이 발생하였고 이 바다는 그 이후로 방사성 붕괴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이 하스타트 이론은 얼음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기존 지식에 도전합니다. 만약 명왕성이 뜨거운 출발을 했다면 그것은 그 바다가 수십억 년 동안 그곳에 있었고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출현할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명왕성은 혼자가 아닙니다. 에리스와 메익메익 같은 카이퍼 벨트의 다른 외행성에도 숨겨진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먼 세계는 우주 생명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탐험을 위한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흥미로운 탐험에도 불구하고 명왕성과 그 이웃을 조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임무는 명왕성에 도달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으며 비행 중 데이터 수집에는 불과 몇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전용 궤도선 임무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며 아마도 27년 이상 소요될 수 있고 상당한 기술 발전이 필요합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우주선을 설계하는 것부터 수십 년간 지속 가능한 전원을 개발하는 것까지 과제가 많습니다. 비용도 또 다른 장애물입니다. 제한된 명왕성 궤도선과 같은 임무는 단일 행성에 대해 30억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잠재적인 발견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명왕성의 바다, 지질학, 대기를 연구할 기회는 태양계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왕성에 대한 다음 임무를 기다리는 동안 과학자들은 뉴 호라이즌스의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복잡하고 역동적인 세계를 드러냅니다. 명왕성의 이야기는 가장 작은 곳에서도 가장 큰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얼음 아래의 바다이든 고대 지질학적 활동의 흔적이든 명왕성은 탐험할 가치가 있는 세계임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명왕성에서 바다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먼 세계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평을 확장하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우리의 가정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것 너머를 바라보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경이로움을 찾는 것입니다. 명왕성은 작을지 모르지만 과학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며 그 존재는 이제 막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왕성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먼 행성과 위성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생명체의 가능성을 더 확장합니다. 명왕성의 생명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더라도 그 발견은 우주에서의 생명체 탐색을 재정의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각각의 새로운 세부 사항은 활동적인 명왕성이 숨겨진 바다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욱 믿을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러한 발견 덕분에 차갑고 먼 외행성은 더 이상 카이퍼 벨트에 얼어붙은 암석이 아닙니다. 이곳은 경이로움과 잠재력이 뒤섞인 장소이며 우주가 지닌 끝없는 놀라움을 일깨워주는 공간입니다. 명왕성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줬지만 태양계의 나머지 부분에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는 더 많은 놀라움이 있습니다. 달에서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우리의 태양계 탐사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를 보는 방식을 바꾼 놀라움과 승리,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행성과 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이 우주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는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호기심이 많았고 별들은 우리를 부르고 더 먼 곳으로 가도록 용기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넘어서는 이 탐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우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달은 도달할 만큼 가까웠지만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질 만큼 먼 첫 번째 큰 목표였습니다. 소련의 루나 임무는 초기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루나 2호는 1959년에 달에 충돌하여 인간이 만든 물체 중 최초로 접촉된 물체가 되었습니다. 1년 후 루나 3호는 인간이 본 적이 없는 달의 뒷면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69년까지 아폴로 프로그램은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을 달에 보내 인간이 얼마나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성은 다음 강박관념이 되었는데 이는 화성이 과거에 생명이 있었거나 지금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실제 모습은 1965년 나사의 마리너 4호가 무성한 화성숲에 대한 희망을 무너뜨린 이미지를 보내면서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먼지가 많고 불모지였으며 마치 거대한 사막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바이킹 임무는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화성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스포일러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많은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스피릿, 오퍼튜니티, 큐리오시티와 같은 탐사선은 화성이 셀카와 발견에 익숙해지도록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2021년에는 퍼서비런스라는 하나의 큰 작업을 수행하는 탐사선이 등장하여 샘플을 수집하고 누군가 가져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성은 주의를 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전히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납을 녹일 만큼 뜨겁고 공기는 기본적으로 독이 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저곳은 비너스입니다. 1970년의 소련은 그 지옥 같은 조건에서 오래 지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네라 7호를 그곳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90년대 나사의 마젤란 임무는 레이더를 사용하여 궤도에서 표면을 매핑하는 다른 경로를 사용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금성의 화산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다음으로 가스 거인인 목성과 토성이 있습니다. 이 둘은 태양계의 록스타들 같습니다. 70년대에는 나사의 파이오니어 10호가 목성을 통과한 최초의 우주선이 되면서 전설적인 보이저 임무를 통해 놀라운 이미지와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목성 궤도를 돌았던 갈릴레오는 더욱 발전하여 달의 놀라운 세부 묘사를 보여주었습니다. 2호의 용암을 분출하는 화산과 바다를 숨기고 있는 유로파의 얼음 지각을 잊지 마세요. 놀라운 사실로 10년 넘게 지구 궤도를 돌았던 카시니 탐사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성의 고리를 같은 방식으로 다시 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토성의 가장 큰 달인 타이탄에는 탐사선 하이겐이 보내져 메탄으로 만들어진 강과 호수가 있는 세계를 드러냈습니다. 더 멀리 나가면 가까운 형제만큼 사랑받지 못하는 얼음 거인 천왕성과 해왕성이 있습니다. 보이저 2호는 1980년대에 이 먼 행성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전달한 데이터는 이 멀리 떨어진 세계도 다시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왕성은 다양한 종류의 이상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해왕성의 달 트리톤은 태양계에서 가장 차갑지만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제 행성이 아니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소행성과 해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고 중요한 물체들은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나사의 탐사선은 2001년에 소행성 에로스에 착륙했으며 일본의 고학부사 임무는 아이토커오와 러유구에서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한편 OSIRISRX는 먼 미래의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벤누와 소행성의 조각을 가져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성 또한 매혹적이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로제타 임무를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해성의 궤도를 돌면서 파일리 착륙선을 표면에 떨어뜨렸습니다. 물론 착륙선은 여러 차례 튕겨져 그늘진 곳에 도착했지만 임무는 여전히 이 얼음 여행자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우리 태양계의 진정한 MVP입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과 같은 임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사된 이 우주선은 태양풍과 지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타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극심한 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한편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협력하는 소호는 1995년부터 태양을 감시하며 태양 폭풍 및 플레어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과 진짜 외계 생명체를 찾는 일입니다. 우리는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와 같은 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바닷속에서 어둠 속을 헤엄치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곧 발사될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는 이 얼어붙은 세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SA의 주스 임무는 이미의 갈릴레오 위성 중 하나인 가니메데를 포함하여 목성의 다른 위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지각 아래에 염분 바다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는 단순히 미생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인지에 대한 오랜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험도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인간을 달에 단순히 방문시키는 것이 아니라 머물도록 돌려보내 화성을 위한 발사대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페이스X는 행성 간 여행 계획을 세우며 인간이 언젠가는 여러 행성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상 과학 소설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과 같은 국제 파트너십은 국가들이 함께 협력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의 우주 비행사들이 ISS에서 거주하고 작업하며 지구상의 생명체에 이익이 되는 실험을 수행하고 미래 우주 임무의 길을 닦아왔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탐험하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을 꾸고 경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임무와 모든 발견은 인류가 지구에서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별 너머에서 번영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탐험을 계속할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멀리 나아갈 의향이 있는가입니다. 우주에 대한 해답을 찾는 노력은 계속되며 화성 탐사선은 예상치 못한 붉은 행성에 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실을 찾아 화성을 가로지릅니다. 화성 탐사선은 수십 년 동안 먼지와 암석으로 가득한 화성의 표면을 굴러다니는 로봇 탐험가와 같습니다. 이 매혹적인 기계는 과학자들이 화성의 과거와 수백만 년 전 화성이 어떻게 보였는지를 알아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대의 바퀴 달린 로봇이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장대한 여행을 떠났으며 각 로봇은 붉은 행성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소저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작은 탐사선은 화성에서 로봇을 운전하려는 나사의 첫 번째 성공적인 시도였습니다. 1997년 7월 4일 소저너는 에리즈 벨리즈라는 지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6개뿐인 작고 가벼운 소저너의 임무는 이러한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화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성의 암석과 토양을 연구하기 위해 X선 분광계에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처음에는 7일만 활동하도록 계획된 소저너는 83일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임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화성을 보여주는 사진과 데이터를 송신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통찰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두 로버는 나사의 화성 탐사 로버 임무의 일환이며 2004년에 행성의 반대편에 착륙했습니다. 스피릿은 거세이프 크레이터에 도착했으며 기회는 평평한 평원으로 알려진 머리디언이 플리넘에 이르렀습니다. 이 탐사선은 단 90일 동안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스피릿은 2010년까지 계속 활동했고 기회는 2018년까지 지속되어 화성에서의 지구력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물에서 형성된 광물과 고대 호수의 흔적 같은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화성이 우리가 오늘날 보는 건조하고 황량한 장소가 아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에 등장한 큐리오시티입니다. 이 탐사선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임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크고 첨단 과학 장비를 가진 큐리오시티는 과거가 험난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게일 분화구에 착륙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그 이후로 화성의 담수호와 심지어 유기분자가 존재했다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며 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분자는 비록 작은 미생물일지라도 화성이 한때 생명체에 적합한 환경을 가졌다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큐리오시티의 발견은 우리가 화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재구성하게 했으며 화성은 여전히 지금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GC로 크레이터에 착륙한 퍼서비런스가 있습니다. 이 탐사선의 임무는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더 깊은 분석을 위해 결국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암석 샘플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작은 헬리콥터 인저누어티도 잊지 마세요. 인저누어티는 다른 행성을 비행한 최초의 항공기로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퍼서비런스는 여전히 강 삼각주 지역을 탐험하며 물이 있었던 화성의 과거와 거기에서 어떤 생명체가 살았을지에 대한 더 나은 그림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화성에서 움직이는 것은 나사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우주국도 주롱 로버를 통해 이 탐사에 참여했습니다. 2021년에 주롱은 화성의 거대한 평원 플래니샤의 유토피아에 착륙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화성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두 번째 국가가 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주롱의 임무는 지상 관통 레이더를 사용하여 행성의 표면을 연구하고 그 아래를 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며 과학자들이 지구의 여러 발견과 비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 탐사선 임무는 이전의 임무를 기반으로 화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물 관련 광물을 발견하는 것부터 고대 호수에 대한 힌트를 찾고 행성이 한때 생명을 유지했을 징후를 찾는 것까지 이 로봇 탐험가들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인간이 마침내 화성에 발을 디딜 날을 위한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왔고 계속하고 있는 작업을 통해 우리는 화성뿐만 아니라 지구 너머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이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화성에 가는 것은 쉽습니다. 모든 임무는 도박입니다. 위험은 크고 기술은 수백만 마일에 걸쳐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로켓을 발사하고 몇 달 동안 우주를 여행한 후 대기가 거의 없는 행성에 착륙하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많은 시도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공할 경우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각각의 성공적인 임무는 화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능한 것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시추를 통해 샘플을 수집하고 호기심을 유지하면서 화성 탐사선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로봇 탐험가들이 무엇을 발견할지 누구에게나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화성이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이 탐사선은 먼지가 쌓인 마일을 하나씩 발견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왕성의 숨겨진 바다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암시할까요? 아니면 이 발견이 더 어두운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